듣기 괴로우시죠? 새로운 아이템. 어제 또 어떤 시청자분이, 어떤 시청자분이 또 갖고 오셨어. 나 요즘에 스카프가 3개야. 감사합니다. 응. 왕부님 다이어트 체조 유튜브. 야! 그런 걸 네가 왜 봐! 내 숨기고 싶은 영상인데 내가 어디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지 말란 얘기를 못하는 거야. 응? 에. 아,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너무나 좀 후지죠. 음. 이게 내 부평도 그렇고 어제 광화문도 그렇고 얼굴 부은 거 봐. 그 매연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솔직히 나는 어저께 하루 했지만 거기서 지금 뭐 90일째, 아니야 60, 80일? 80일째 거기서 싸우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 그 매연에 날마다 그 미친놈들이 와서 개지랄 하는데 그걸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상했지만 거기서 고생하신 분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막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이게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어떡하냐, 뭐, 너무나 고생한다. 사실 그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꼭두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고생하고 퇴근하는 분들 아니었겠어요? 예. 그래서 마치 저 혼자 힘든 척 하는 것 같아서, 하품하는 게 쑥스러웠어요. 어제는 제가 정말 BMW 타고 움직였어.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어제 아니, 뭐라나, 도심 게릴라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버스 안에서 내가 일부러 소리 안 내고 입모양만으로 얘기했는데, 계속 박 PD한테 음악 끄라 그랬다며. 어? 우리 박 PD가 지금 속상해가지고, 다시 안 온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어. 음, 음. 예. 어제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도 재밌었어. 음. 우리 망치 부인, 내가 어저께 이제 채팅창에서 본 글 중에 제일 나를 뿌듯하게 했던 내용. 어머, 가을 허사비님이시군요. 어제 채팅창에서 본 내용 중에 나를 가장 뿌듯하게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일단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망치 부인의 최대 장점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다. 그 글이 저한테 참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예, 최고의 칭찬. 뭐 이제 우리 신랑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을 참 존경해요. 나보다 1살 어리지만 삶의 자세가 정말 잘 돼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고마웠어요. 우리 남편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변치 않겠다. 그래서 초심으로 혹은 초지일관. 그게 이제 첫 번째 좌우명이고 두 번째가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역지사지라는 게 두 번째 좌우명이고 세 번째가 불치하문. 그래서 나보다 좀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남편의 이제 그 좌우명인 거예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에 서서 생각하겠다. 세 번째는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잘난 척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의 이제 그런 삶의 자세를 보면서 참 존경해요.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또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은 언제나 뭐라 그러나
언제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행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거지. 이제 요 며칠 이제 망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누구누구를 고소해버릴까 이제 막 그랬어. 근데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그런 거 고소하면 더 뜬다. 어, 그거 고소해주고 맞상대 해주면 더 뜨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개무시가 상책이다.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저를 이렇게 참 다독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남편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원인이 뭐냐면 부모가 계속 칭찬해 줬을 때 잘못했을 때도 비난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도록 다음엔 잘못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을 잘했을 때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아주 작은 잘못도 계속해서 질타하고 비난하고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모욕을 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딜 가서나 당당하지 못하게 돼. 그리고 많이 화가 나. 많이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그 남편한테 지극한 어떤 그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정서적인 안정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고, 예, 날카롭고 되게 거칠고, 음, 이제 뭐 지금은 방송 컨셉이니까 좀 막, 야, 뭐 이러지만, 여러분 직접 요즘에 이제 뭐 돗자리 수다방 하면서 저 보시면 의외로 그렇게 거칠어 보이지 않는 분 많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어. 보는 것도 거칠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근데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 쭉 그 지속적인 그 사랑과 지지와 보살핌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그 아니 뭐라 하나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이 됐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화를 다스리는 법도 배우게 되고 내가 우리 신랑을 참 존경해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이런 남편이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다행이다 싶고 음. 이제 우리 남편이 근데 어저께는 와서 그러는 거야. 뭐 한두 번 방송하고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어저께 방송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좀 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내일이랑 모레 이렇게 좀 쉬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일은 이제 휴일이니까 쉬겠다 그러고 모레까지 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지난주에 내가 10월 3일 쉰 것 때문에 시청자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빨간 날 쉴 수가 있냐고. 공휴일에 쉰다는 얘기 처음 들었다면서 막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뭐 쉬긴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괴로워하는 모습. 어, 네. 이게 내가 만약 이번 주에 또 연속해서 쉰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가 이놈이 진짜 고 작가님 일로 와. 블랙을 풀고 나서 그 익숙한 전북 뉴라이트설 보니까 또 코자카야. 그래서 일단 내일 하루 쉬어보고, 예, 내일 하루 쉬어보고 그 모레는 방송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모레 저기 지방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 저기 10일 날 지방을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방에 내려가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또 쉴 거니까 갈까 막 지금 마음에 고민 중이야. 우리 조카 가기 전에 최대한 뽕을 빼야 된다. 최대한 뽕을 빼야 된다는 어떤 그 절박감이 있고. 근데 이제 어저께 보셨잖아요. 그 창동 스튜디오에서 방송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창동 스튜디오에서 방송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방폭당하는 거. 음. 어저께 한 21번인가 방폭당했다면서요. 그죠? 예. 막 그 10초도 안 돼서 방폭당하고 키문 꺼지고. 음. 음.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우리 조카가 만약에 여기서 봐주질 않으면 내가 모바일 들고 갈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방폭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프리카 기술직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아마 이제 전화기를 업그레이드 안 해서 그럴 거다. 어제 쭉 방송했잖아요. 전화 오기 전까지 계속 쫙 연결됐잖아. 그게 뭐냐?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업그레이드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 지역의 통신망의 문제 아니라는 거야. 내가 계속 방송하는데 안 끊겼잖아요. 전화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모바일 방송은 여러 사람이 보면 이제 트래픽이 많이 걸리고 그럴 때 이제 방폭이 쉬운가 봐.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중계하는 걸로 해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함부로 방폭시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중계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음, 음, 음. 그래서 빨리 지방을 가고 싶은데 오라는 분들은 많은데 지방에서 와달라는 분들은 많은데 방송 상황이 너무나 여의치가 않아서 그게 너무나 속상해요. 음, 어, 저는 편도선 제거했어요. 편도선이 너무 뭐 많이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편도선을 처음 앓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뒤로 이제 편도선을 계속 편도선이 붓는 그거를 9살 때부터 한 십몇 년 앓은 거지. 11년인가 12년을. 그래가지고 내가 21살이 됐을 때는 이 편도선의 그 뭐라 그러나 문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소 마취하고 수술을 하기로 당일날 그 수술하기로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 바늘까지 꽂았어. 근데 이제 딱 전체적으로 찍어보더니 아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남들만큼만 제거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 수술 바늘 꽂았다가 빼고 나와서 다시 입원을 해가지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어요. 전신 보통은 이제 부분 마취로 전부 다 제거가 된다는데 그리고 부분 마취하고서는 그날 저녁에 막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다더만. 근데 나는 전신 마취해갖고 3일인가 입원했었어. 3일인가 입원하고 그 결국은 편도선을 제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편도선이 원래 그거라며 몸이 몸이 안 좋으면 그 편도선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래. 편도선의 역할이 그 몸 상태의 신호등. 그래서 아, 이 몸이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쉬어야 된다. 그 뜻으로 그게 붓고 열이 나고 이러는 거래. 근데 그 나는 이제 이 편도선이 너무나 이 십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어 있어가지고 제거를 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5학년 때부터 이제 갑상선이 붓는 그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뭐야 갑상선을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이 갑상선도 피곤하면 많이 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갑상선하고 이 그 저기 편도선이 붓는 거는 몸이 되게 피곤하고 그럴 때 많이 붓는다는데 둘 다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나에 집중을 하면 어딘가에 집중을 하면 그 상황 판단을 잘 못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더니 전혀 신경 안 쓰이고 어저께도 뒤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그 무슨 뭐 박원순은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 말고는 못 들었어. 나머지 말은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뭐에 집중하면 다른 걸 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도 뭐 텔레그램을 보고 방송 리방을 준비하고 막 뉴스를 듣고 하다 보면 뭔가 뭐 불편해. 왜 불편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데 내가 그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거를 못 느낄 만큼 집중한 거야. 몸은 막 싸기 일보 직전인데 정신적으로 그게 인지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몰입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딱 나는 이렇게 집중을 하면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려.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려갖고 지금이 여기가 어디냐, 몇 시냐,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이제 그래서 남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겠지.
남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가 자주 바닥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간염도 걸렸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급성 B형 간염이 막 쫙 문제가 됐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간염에 걸리면은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수액 맞고 치료하면 낫는다는 거야. 나는 입원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퇴원을 못했어. 그 간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갖고 한 달 동안 퇴원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항체가 안 생기는 그 B형 간염을 저기 앓고 주사를 뭐 열 몇 번을 맞고 그런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스타일인 거야. 그게 이제 세 가지 편도선, 갑상선, 간 이게 이제 다 고장이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쉬면서 한마디로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초가집을 짓고 황토와 초가로 집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밤에는 달과 별을 그리고 낮에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슬을 만나고 낮에는 그 이제 이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신랑 말로는 너는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이게 왜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막 그 호기심도 많고 뭔가 이렇게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되니까 음 자연 속에 네가 간다 그래서 나을 것 같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내가. 그리고 이제 디스크 이 디스크는 왜 걸렸냐면 어렸을 때 허리를 다쳤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농활 가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고추밭에 비료를 주는데 그 고추밭에 비료 주기 너무 재밌는 거야. 숟가락으로 딱 떠가지고 그 비닐 속에다 넣으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고추밭에 비료 주는 거를 한 일주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허리를 못 피는 거야.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한 번 다치고 그 대학교 때 허리를 그 고추밭에 비료 주다가 허리가 다치고 그러니까 집중력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에 집중하면 멈춰야 되는데 그걸 멈추지를 못하는 거 있잖아 왜. 그러니까 허리가 안 펴질 때까지 그 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이제 내 보험회사 다닐 때 이제 그 직진을 하고 있는데 좌회전 차선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이제 차 머리를 돌리면서 뛰어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달리고 있는 내 차가를 들이받아가지고 내 이제 골반이 뒤틀려 버렸어. 그 세 번의 사고를 겪은 뒤에 이제 디스크가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근데 이 디스크도 보니까 신경성이래. 그러니까 마음이 좋으면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막 그 개운하고 이럴 때는 디스크 통증 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허리가 되게 아픈 거야. 응, 응,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기와 달리 보기와 달리 편도선, 갑상선, 간, 그 다음에 디스크, 어,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는, 항상 위험 상태야. 언제나 위험. 어, 언제나 위험 상태인데, 이게 좀 심해지면 위궤양하고, 십이지장 궤양이 같이 와. 그래서 이제 위 십이지장이 계속 궤양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염증은 늘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 트름을 많이 하고, 속이 항상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위경련 자주 오고 이제 이런 몸이죠. 뭐 기타 등등. 어, 총체적 부실이야. 총체적 부실. 음. 그 특히 이제 관절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있지. 그것도 스트레스성 질환이야. 고부 갈등이 심한 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요. 예. 그래서 그 관절염이나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몸이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래서 방송을 3시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프리카 방송 처음 했을 때는 12시간씩 방송해도 힘든 줄 모른 거야. 힘든 줄 모른 거지 힘들었던 거야. 처음에 막 2007년 8년엔 방송 시간을 그냥 끝도 없이 계속했어. 끝도 없이 계속 방송을 되니까 한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2009년 3월 달에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말하지 말라는 진단이 나올 만큼 몸이 망가져 버린 거지. 후두결절. 내가 이미 2009년 3월에 후두결절이 걸린 상태예요. 어.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방송을 원래 내가 딱 해보니까 한 3시간만 하면, 하루에 3시간만 하고, 그것도 주 5일 3시간만 딱 하고 주말에 완전히 무건수행을 하고 쉬면 유지가 돼. 근데 이게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이 세월호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이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방송을 또 계속 했잖아. 그러지 막 화가 나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울면서 방송하면 시청자들이 힘들어할까봐 부드럽게 내 스스로 이제 막 화를 가라앉히면서 하니까 더 힘이 들었던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막 시청자분들이,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랑, 도대체 방송을 왜 이렇게 파행 운영하냐고, 지난주에 금요일 쉬었다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그러니까 왜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안 했냐? 방송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어? 그러면서 그 유튜브 방송은 매일매일 뭐 업그레이드 되는 거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텔레그램으로 방송 폭파된다고, 방송 왜 안 되냐고 항의하신 분들도 참 많았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기에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안정적으로 방송 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방폭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신체가 부실하여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말 이제 그 요즘에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내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게, 이제 내가 몸도 이렇게 부실한데, 나 혼자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옳은가.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방송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신랑도 그렇고, 이제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방송을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늘 고민은 뭐냐 하면, 이제 뭐, 사람을 누구랑 같이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소송비 하느라고 막 보내주셨지만, 이게 평상시에는 누구 일꾼을 쓸 만한, 그렇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 고용할 만한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방송이 쪼개질까봐 그것도 고민이고.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늘 고민이에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들게 돕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내가 참 그 뭐라 그러나, 남한테 뭐 부탁하는 게 참 익숙하질 않아. 어려서부터 나는 이제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해버릇하고,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막 자봉을 해주는 것도 나는 그게 너무나 막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야. 어저께 막 저기 나한테 정담배님이 의자를 구해와갖고 앉으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도리어 막 그분이 저기 목발 짚고 막 서서 방송 듣는 게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이거 정담배님한테 진짜 미안한데, 나는 님이 막 내가 한때 한 주먹 했다 이러면서 와 서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불편해. 그니까, 저기, 안 오시는 게 나한테는 마음에 더 편하다니까. 채팅창에서 시청 투쟁해 주는 게 나한테는 더 도움이 돼.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뭐야 자원봉사 해주시려고 막 날 운전해 주시고 막 이러는 거. 나는 그것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자봉을 해주시는 분은 정말 막 진심으로 기쁜 마음에 해주시는 거지만, 예, 진심으로 기쁜 마음에 해주시는 거지만, 남한테 막 그렇게, 나는 차라리 버스 타고 전철 타면 몸은 힘든데 마음은 안 힘들어. 근데 막 이렇게 누가 자원봉사 해주신다고 막 와서 챙겨주시면, 그게 나는 더 막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그게 고민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 모바일 방송을 하려면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방송 송출이 되는 그 방송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 모바일이 끊기니까, 예, 그 이제 뭐 안정적인 방송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어, 그게 이제 이 모바일이 끊어지지 않을 상황. 그게 이제 노트북도 뭐냐면, 노트북도 모바일로 인터넷 접속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인터넷 모바일 접속도 나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공격거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가령 뭐 이렇게 전문 장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팽목항 같은데 저기 차량으로 저기 인터넷 송출 연결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팽목항은?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을 팽목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지국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동 기지국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팩트도 마찬가지야. 팩트도 현장에서 방송이 저기 많이 끊어져요. 그러니까는 팩트 방송국이 따로 있는 거야. 팩트 방송국은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창동 스튜디오에서 연결하듯이 안정적인 인터넷 유선으로 방송을 하고 모바일을 받아서 중계해 주는 거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나처럼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다. 음. 근데 나는 이게 그 그니까 이제 그 저기 뭐지? 그니까 팩트도 방송 상태가 현장이 고르지 않다 이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모바일 공격 당하는 거야. 근데 이제 팩트는 현장에서 나처럼 어제 우리처럼 모바일로 현장 시청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노트북으로 쏴주기만 해. 그러면 쏴주는 영상을 받아서 팩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 온라인 회선으로 유선으로 방송하는 거야. 그게 거기 안정적인 거고 어제도 제가 모바일로 방송하니까 계속 방송이 공격당했는데 창동 스튜디오로 우리 재민이가 와가지고 박 PD가 와서 창동 스튜디오에서 유선으로 연결하니까 방송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어, 어, 텍사스 명사주의 오류 별개의 사건을 뭐라는 거야 제가? 뭐가 별개의 사건인데? 어, 예. 근데 고발뉴스는 생방송하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생방송하는 차량이 아니라 고발뉴스는 촬영만 하는 영상인 걸로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팩트TV 같은 경우에는 팩트TV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현장에서 그 모바일로 중계를 해서 쏴주면 그거를 팩트 유선으로 받아서 방송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어저께도 내가 모바일로 방송할 때 계속 21번 방폭되다가 그 우리 조카가 여기 창동에서 유선으로 방송하니까 방폭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선만큼 안정적인 무선 장비가 있느냐? 나는 그게 고민이야. 유선만큼 연예인 스캔들 얘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만 기다려. 그 얘기 순서 되면 해줄게. 벌써부터 그렇게 막 연예인 스캔들 얘기 하자고 그래. 예. 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방폭이 될까 우리 조카를 데리고 내가 가서 2시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조카가 한 20분 정도 옆에 있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와가지고 방송을 3시 13분에 유선으로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간, 그러니까 1시간 13분 동안 21번 방폭이 된 거야. 1시간 13분 동안에 21번 방폭. 그게 이제 모바일로 연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이동 기지국처럼 그 일반적인 그 우리 개인 단말기가 아니라 이동 기지국만큼 대용량으로 인터넷 연결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몇백만 원일지라도 사고 싶어. 그런 게 있다면.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 장비를 구입만 하면 내가 어디든 이제 차량으로 그 장비 싣고 다니면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내가 어저께 새로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종교 집회는, 예. 그러니까 예상은 하지 말고 알아나 봐봐. 알아만 봐줘. 그러니까 그 종교 집회는 70데시벨까지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없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종교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70데시벨까지
70데시벨까지 스피커를 제재할 수 없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가이드용 스피커 들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그 데시벨 이걸로 제재를 할까봐 그랬단 말이야. 근데 70데시벨은 굉장히 큰 소리예요. 전화기 왜 따르릉 하는 옛날 전화기 있잖아. 따르릉 하는 옛날 전화기 데시벨이 50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70데시벨이 굉장히 큰 소리예요. 예. 그냥 70데시벨 이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네,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많으시거든. 또 신부님들도 많으시고, 목사님들,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단체 허가 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스피커로 방송하고 다닐 수 있잖아. 망치 부인의 기독교 특강. 예. 그래서 이제 이 망치 부인이, 기독교 특강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정신과 민주주의. 이 내용으로 계속 방송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예. 아니야. 어제 그것도 70데시벨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되게, 크게 느끼기 가까이에서 떠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렇게 종교계 인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이제 이 망치 부인의 이 방송에 대해서 종교단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스피커를 갖고 다닐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죠? 예.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70데시벨로 지랄해도 괜찮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도 이런 방송 장비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닐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교단체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종교 집회로 신고하는 거죠? 예. 종교 집회로 신고하는 거니까, 종교 단체를 하나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종교인들로 구성이 돼서 대책반을 꾸리고, 그 단체에서 종교 단체 모임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연사로 가서 방송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종교단체 만들고 장비 챙기고 집회 신고, 아예 그렇게,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랑 같이 만들고, 스님도 마찬가지, 5대 종단, 이제 뭐라 그러나, 신앙과, 그러니까 종교와 민주주의라는, 종교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집회 신고하고, 그리고 70데시벨 스피커 갖고 다니면, 그리고 이제 나의 레이를 갖다가, 나의 레이의 뒷문을 쫙 열면 스피커가 딱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준비를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종교 단체를 만드는 기준이 뭔지, 그런 것 좀 누가 조언 좀 해줘봐요. 예, 이런 종교 집회를 할 때 기준, 종교 집회를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기준이 뭔지, 종교 집회를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기준이 뭔지, 그리고 종교 집회의 기준이 뭔지, 요런 거를 좀 알아봐 주세요. 좀 이런 분야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장비도 좀 추천을 해주세요.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옛날에 내가 어느 단체를 가보니까, 요렇게 50cm, 60cm 정도 되는, 키는 한 70cm 되고, 그 다음에 폭은 한 5, 60cm 되는, 근데 그게 충전식이더라고. 충전식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기로 충전을 해서 가면 한 4시간 정도 스피커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스피커는, 그러니까 그런 충전식 스피커가 어느 정도의 음량이 있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래서 너무 비싼 거 말고 뭐 한 5, 60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예. 전기 공급하는 용은 전선의 문제. 그 다음에 발전기가 너무 시끄러워요. 발전기가 시끄러워서 그 발전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더 상해. 그리고 발전기가 이렇게 계속 휘발유를 넣는 거기 때문에 휘발유에서 나오는 매연이 목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식 스피커가 좋을 것 같고, 충전식 스피커로 충전식 그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앞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정보를 주세요. 텔레그램으로. 예. 그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적으로 모바일 연결하는 장비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근데 내가 그 차량용 인버터는요. 그게 이제 그 차의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차 엔진을 계속 켜고 있어야 돼요. 차량용 인버터도 차의 엔진을 계속 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연이 나와. 그래서 내가 차량용 인버터 못 쓰고, 발전기도 매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 중에 만약에 정말 소리가 안 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쓰면 좋은데, 그 발전기 중에 소리 안 나는 저기 발전기 내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충전식 스피커가 좋을 것 같고, 그게 한 4시간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걸로 아는데, 그런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좀 저기 뭐라 그러나 정보를 부탁드린다는 거. 태양광? 잠깐 그 영상 자료 하나 보고 갈게요. 대검찰청이 어제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은 검찰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무능하고 의지가 없는지 의문만 가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구조 실패 책임을 하급 간부인 1, 2, 3 정장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집회를 불법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청와대 인근의 CCTV에 대해 법원이 증거 보전을 결정했지만 청와대가 영상을 이미 삭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인아 PD. 오늘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세월호 문제를 다룬 상임위는 어디였습니까? 네,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검찰이 구조 실패의 책임을 현장 지휘관이었던 1, 2, 3정 정장에게만 물었다며 안행부가 수사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도 안행부의 고위 책임자 중에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특별법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선미 의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에게는 업무 부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안행부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가요?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8월 출범할 계획이었던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청사진을 내놓지 못해 다른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도 혁신위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총리가 직접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나온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에 대해 가족대책위가 입장을 밝혔더군요. 가족대책위 입장 표명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후부터 언론과의 접촉을 뜸하게 해왔었는데요. 가족대책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한동안 언론을 피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족 일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중하자는 뜻도 있었지만 이후 폭행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방향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 언론을 기피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다면 평생 평범하게 살았을 서민들이라고 강조하며 유가족들을 프로 정치인처럼 대하고 말과 표정에 의미를 담아 해석하는 언론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조타 미숙과 과적 등의 이유로만 규정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월호 승객 구조의 실패 책임을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에게만 물었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결과에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옮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보호장비로 분류된 다른 여객선과는 달리 세월호만 유일하게 국정원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점 등 국정원 관련 의혹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무능하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인근 CCTV가 세월호 집회나 농성을 불법 감시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점을 보도해드렸죠. 청와대가 운용하고 있는 이 문제 CCTV, 결국 법원에 의해서 증거 보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인근 CCTV가 법원으로부터 증거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낸 주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CCTV가 회전하며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CCTV 영상을 이미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유가족들도 지난달 17일 청운동 CCTV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CCTV를 운용하는 대통령 경호실은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움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저께 뉴스인 거지? 우리가 지금 본 게 어제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는 유가족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랬었던 거구나. 그러다 이제 어제부터 다시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갔는데, 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갔는데, 그랬다니, 굉장히 이 유가족분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어제 가길 진짜 잘했구나. 사실 나는 어저께 이제 그 광화문을 원래 갈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서울역을 가려고 그랬어. 서울역에 가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광화문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냐고, 지금. 언론한테 당해서 지금 너무나 속상해 할 것 같은데, 응? 언니가 좀 가가지고, 그 처참한 모습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잖아. 그리고 이제 그래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전철 타면서도 고민했어. 서울역으로 갈까? 근데 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지. 하나님, 서울역으로 갈까요? 광화문으로 갈까요? 근데 광화문 이러시는 거야. 광화문 그래서 막 짧게 그래서 이제 광화문으로 갔었던 거고, 어저께 가서 방송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모든 모습 1시간 13분 동안 방폭시키는 그들의 행태, 그리고 내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그 뒤에서 와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이 세월호 유가족들더러 북한으로 가라고 월북을 종용하고, 이 모든 얘기가, 근데 어저께 방송으로 그게 들렸어요? 뒤에서 뭐라고 떠드는 얘기, 뭐 북한으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방송으로 들려왔나요?
나만 못 들었구나. 나는 북한으로 가라 한마디 하고 박원순 회개하라 두 마디 말고 못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영상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 아니야. 예. 이거 유튜브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보는 거야. 우리 방송 시청자가 지금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진 어제 그 사건을, 다 봤을 거라고. 방폭시키고 와서 무슨 종교의 이름으로 방해하고, 유가족을 모욕하고, 나중에 막 쳐들어가고 빨갱이가 어쩌고저쩌고 시비 걸고, 그 모든 장면들을 이 전 세계인들이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박근혜가 어디 나가갖고 사람 대접을 못 받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었죠? 원래는 한 나라의 정상이 가면 그 정상에 맞는 뭐라 그러나, 응접을 해야 되는 거야. 영접. 그 지위에 맞게 최고 지휘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뭐 왕이 아니면 그 밑에라도 최고 만약에 이 나라가 총리가 최고면 총리 의전하는 사람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이제 격에 맞는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의전 행사라 그러죠. 근데 지금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도 그렇게 의전 행사가 완전히 개판이라는 거 아니야. 의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언론에서도 정말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격에 맞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 나라에서는 격에 맞게 보낸 거구나. 내가 아직도 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대우받길 바란 게 있었나 봐. 미안해요. 네, 박근혜 격에 맞게 대우한 거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격을 안 맞춰줬다라고 막 속상했는데, 그냥 박근혜 격에 맞춘 거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가서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세월호 대책위의 모습을 봤고, 어제 그 세월호 대책위원장, 김혜진 씨? 예. 그 세월호 대책위원장의 강연이, 와, 충격이었어. 왜 그 벌레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대구 지하철 사고는 특별법 제정하라고 안 그랬냐. 나는 진짜 지금 웃겨. 왜 대구 사람들은 그 대구 지하철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하라고 요구 안 했대? 나는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정말 옛날에 나도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 찾아냈다는 얘기. 그치?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 찾아냈다는 얘기 언론으로 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구시장이나 대구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에서 너무나 개판치고 증거인멸하고 이랬는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거기 그 문 잠그고 도망간 기관사만 처벌받고 끝났다는 거 아니야. 그죠? 정말 어제 그 얘기 충격이었어. 그리고 난 또 하나, 삼풍백화점의 회장이 유죄 판결 받은 거 나는 몰랐어. 삼풍백화점 회장이 8년 징역 살았다는 거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강연 내용이 너무나 좋았고, 그죠? 그래서 어저께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 들으신 것 같아. 그죠? 어저께 한 2,500명 들으시던데? 강의를? 어제 그 강연을 한 2,500명 정도가,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 그때 딱 그 강연하기를 얼마나 그분이 그래서 매일 하냐 그랬어. 아니래. 그분이 매일 그 강연하는 건 아닌데, 어제만 그 강의를 하신 거래요. 정말 너무 딱 맞게, 모든 게 너무나 딱 맞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 정말 이 하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고. 모든 것이 하나의 모자이크야. 모든 것이 하나의 모자이크로 완성이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몰랐던 일들이 나중에 딱 보면 하나의 완벽한 작품. 그걸 지금 다시 틀을 시간은 없고요. 1시간짜리라서 유튜브에서 있을 거예요. 어제 방송
유튜브에도 있고, 어제 우리 방송 하이라이트 제목이 잘못 올라갔어. 제목이 이제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제목이라서 어제 방송이 올라가 있거든요. 방송 다시 보기에 어제 방송의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어제 방송 제목이 뭐냐면 유가족에게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이 기각했다. 그 제목으로 가 있는 게 어제 방송이에요. 그 어제 방송의 뒷부분에 가시면 그 강연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아, 유튜브에 강연 내용만 있어요. 그 강연 내용은 누가 올린 거죠? 그 416 방송인가? 거기서 올린 건가? 그 강연 내용, 나는 이게 우리가 줌이 안 돼갖고, 아이폰은 줌이 안 돼서 그분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어제 세월호 대책이, 그니까 10월 7일 세월호 대책이 강연이겠죠? 네. 아, 방송 다시 보기의 제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 미안해요. 그런 걸 해보질 못해갖고. 어디서 바꿔? 수정. 아, 수정을 해서, 광화문. 고마워요. 나 이런 거 할 줄 몰랐어. 7월 10일. 아니야. 10월 7일. 광화문 거리 생방송. 오케이. 예. 방송 바꿨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또, 우리 시청자, 이 방송은 그래서, 네. 전부 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우리 방송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방송이에요. 예. 너무나 다행입니다. 참사장님, 내가 참사장한테 부탁했던 게 그거였어요. 해당 영상만 잘라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신고용으로 쓰려고. 그거 빼고 보내셨더라고. 그걸로 신고하려고 보내달라고 그런 건데. 예, 하여튼 됐고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방송을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신고했으니까. 그거 됐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제 광화문, 그리고 세월호 이야기, 예, 어제 광화문과 세월호 이야기, 좀 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어저께,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그저께하고 어저께까지는 아니었나? 하여튼 지난 주말부터 제시카하고 차승원, 제목을 아예 그렇게 다를까? 제시카하고 차승원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차승원의 그 아들이 친자가 아니고 명예훼손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막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그죠? 그런데 보면 그 내용이 스캔들이 아니야. 차승원 홍보지. 그죠? 그 내용은 스캔들이 아니라 차승원에 대한 홍보야.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키웠고, 그 자식이 잘못한 걸 자기 잘못이라고 반성했고, 그런 막 차승원의 멋있는 모습이 막 부각되는, 그게 무슨 스캔들인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야. 웃기다 싶었지.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 거죠. 국정감사. 오늘은 국정감사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이 국정감사가 뭐냐를 먼저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이제 행정부가 있고, 행정부가 청와대하고 국무회의, 청와대가 있고, 정부 종합청사에서 장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장관들이 청와대 대통령이랑 모여서 하는 회의가 국무회의야. 이건 행정부 이야기예요.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국무회의. 이건 행정부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경찰, 검찰 전부 다 행정부 소속이에요. 법무부 밑에 검찰 있고, 행안부 밑에 경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입법부가 뭐 하는 데냐면 국회의원들이야. 그럼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예, 그래요. 선추천, 후시청. 미안해. 요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추천이 몇 개죠?
네, 1941. 2,00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추천은 1946개군요. 네. 그 인구가 최대가 되면, 시청자가 최대가 되면 그때 다시 불타는 10미닛 하겠지만 아직 추천 안 하고 보시는 님들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은 망치 부인의 그 불타는 10미닛, 이 방송에 이제 추천을 이끌어내는 불타는 10미닛 교환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는 망치 부인 방송을 1000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별풍선은 환전을 해서 망치 부인이 이제 방송 비용, 방송하는데 이제 제작 비용과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망치 부인의 방송은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기본 정규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 5시보다 조금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 6시까지 간혹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내용을 우리 시청자들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 문의는 해당 시청자분들께 문의를 해서 어떻게 올리는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망치 부인 방송을 다시 보게 하는 방법은 첫째, 아프리카에서 2주일 동안 오늘의 방송이 오늘부터 2주일 동안 생방송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생방송을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채팅창까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채팅창까지 쭉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사이트에 오셔서 다시 보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 방송 보기는 아무래도 근데 해외에서 또 무선이 된다는 분들도 계셔. 해외에서 무선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유선 상태가 좋으니까 유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면을 볼 여유가 없다. 이런 분들은 팟빵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을 검색하시면, 풍행국님께서 올리시는 그 오디오 버전, 오디오만 녹음해서 올리시는 버전이 있어요. 그거 다시 듣기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올리시는 분들이 두세 분 계시죠. 예. 그래서 안경 꼈다님, 그 다음에 JK 팍인가? J팍이라는 이름으로 올리시는 우리 삼세상 세월호님, 그리고 우리 여비고님,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을 올리고 계시니까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망치부인 방송에 힘이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아프리카 생방송에 접속해서 생방송 때 같이 봐주시는 거. 이게 이제 시청하기의 투쟁이죠.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동시간대에 함께 시청해 주시면 그 시청해 주시는 그 힘, 이게 망치부인 방송을 함부로 무시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생방송 때 망치부인 방송 보기를 아프리카에 접속해서 아프리카도 앱이 다 있습니다. 예, 모바일로 다 앱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컴퓨터로 접속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털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하면 망치부인 개인 방송국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인 방송국으로 들어오셔서 시청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프리카 TV를 검색하셔서 시청하기를 누르시고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망치부인을 동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생방송이라도 봐주시는 게,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방송 보는 게 되게 더 불안정하대요.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프리카 생방송 보는 게 어려운 분들도 많아. 외국의 인터넷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아프리카 생방송 접속이 안 되시는 해외 시청자분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지 나갔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이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국정감사 이야기. 옛날부터 그 국정감사가 있었던
국정감사가 있는 그 11월을 마의 11월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감사를 한 다음에, 아니다, 11월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국정감사를 해요. 지금부터 이제 이 국정감사를 해가지고, 국정감사라는 게 뭐냐면 자료를 조사하는 거야. 자료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국정 질문을 합니다. 총리나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국정 질문을 해요. 그 국정 질문이 11월이야. 국정 질문이 11월이고, 그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주 이제 준비한 무기를 가지고 행정부를 비판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과 국무회의, 청와대하고 정부종합청사는 행정부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입법부다. 그리고 판사,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법원, 지원, 고등법원, 대법원, 여기까지가 이제 사법부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서 이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지금 행정부를 동원해갖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밴드도 털렸다. 여러분 막 그 카톡이 털리니까 네이버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도, 철도노조 네이버 밴드를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실시간으로 사찰했다는 뉴스 보셨어요? 예. 네이버 밴드도요, 실시간으로 사찰을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밴드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의 내밀한 비밀스러운 대화들까지 전부 다 사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부가 뭐라 했어요? 뭐 영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는 게 어렵다. 개뻥이죠. 영장 발부를 정부가 하는데, 물론 영장 신청을 정부가 해요. 근데 법원 중에 박근혜 눈에 들고 싶어 환장한 판사들이 많잖아. 그 판사들이 그냥 영장 허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런 영장을 가지고 국민들의 그 개인 대화를 들여다보려면 공지를 해야 돼. 내가 당신의 대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살피겠다. 공지하고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전혀 공지하지 않고 몰래 봤다는 거 아니야. 국정원이 카톡 대화 한 달간 실시간 감청했다. 요거는 카톡이고요. 네이버 밴드도 털렸어요. 밴드. 네이버 밴드도 한 달 동안 다 쳐다본 거야. 뭐 카카오 3일 보관은 말장난이다. 지금 나와 있잖아. 그 지금 뭐 카톡이 막 그 카톡 중에서 지금 벌써 100만 명이 망명을 했잖아요. 100만 명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걸 보고 막 카톡에서 뭐 저기 실시간으로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둥, 3일 지나면 자료가 삭제된다는 둥 별생쇼를 다 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이 마음이 상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미 들여다본 증거들이 있는데 어디서 개소리야. 벌써 150만이 넘었어요? 어저께 100만이라며. 하루에 50만이 또 넘은 거야? 아니 뭐 심지어 지금 경찰, 검사, 판사, 국회의원도 텔레그램 깐다며.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카톡, 나하고 카톡으로 연결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사찰하면 그 수천 명을 다 털린 거 아니야 이번에도. 그 노조의 카톡을 감시하는 게 그 노동당, 철도 노조 따로 노동당 따로인데 노동당이 그 간부의 카카오톡을 감찰한다고 3,000명 걸 전부 다 본 거야. 변명이 뭐냐 하면 선택적으로 볼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대화까지 전부 다 털린 거야. 이 사람의 지인들 3,000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좌우지간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는 거. 그거 카톡만 얘기하는데 네이버 밴드도 털렸어요. 예. 네이버 다음 카카오는 트위터를 보고 배워라. 저 얘기는 뭘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네이버 밴드예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밴드도 봤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는 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카카오에다가,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카카오에다가 내놔라 그럼 보여줘야 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SNS를 우리나라 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트위터를 하고, 그리고 트위터가요. 그 gmail로 하면 안전한 줄 알았더니 gmail도 우리 정부에서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해가지고 gmail 내용도 요구를 했대.
자료 제출 요청을 했대. 그런데 G메일은 뭐 아동 포르노 범죄자 아니면 안 줬대.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G메일 구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주고받은 메일 내놔라 이랬는데 그 구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이제 국제우편으로 서로 메일을 주고받거든. 그거 아니면 안 줬대요. 예. 그거 아니면 주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나라는 미국은 미국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의 원칙대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칙 하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중범죄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G메일에다가 정부가 요청한 걸 G메일이 다 제공하지 않았대. 전체적으로 정부 요청한 프로테이지에서 뭐 27%인가? 굉장히 적은 부분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100% 다 까야 돼. 네이버나 다음은 100% 다 까야 되는 거고, 뭐 구글 메일이라든가 외국 메일은 외국산으로 쓰게 되면 그런 나라 거는 함부로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다고 다 까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G메일로 메일을 만들어서 트위터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해도 된다.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정보 주고받고, 예, 텔레그램으로 정보 주고받고,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이 텔레그램을 깔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카톡으로 이상한 정보 돌리는 사람들이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지네들이 주고받는 정보를 보냈어. 이상한 앞뒤 안 맞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텔레그램 하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도 이제 지금 기어오고 있는 모양이야. 바로 블락 치고 있어요. 예, 텔레그램에도 블락이 있어. 카톡은 차단이 되게 복잡해. 근데 그 텔레그램은 그 차단하는 게 아주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무슨 뭐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뭐 기타 메신저로 이상한 짓거리를 이상한 내용으로 돌리는 사람들 있죠. 예. 이상한 내용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단을 해야 돼. 차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단체 카톡에 이상한 게 올라오면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단체 카톡 탈퇴한다. 아니면 단체 카톡에다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한 반론, 기사 정보 같은 거 올려주시는 거,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단체 카톡에 와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그냥 침묵하는 건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카톡하는 거라 괜히 얼굴 붉히기 싫어서 참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거야. 바로 잡아야 돼. 예, 바로 잡아야 돼요. 하여튼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 그 한글 저기가 있었잖아요. 한글 그걸 뭐라 그러지? 패치. 텔레그램 한글 패치를 쓰시는 분들, 그게 되게 불안정해요. 나도 한글 패치를 다운받아서 썼는데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지웠어. 다시 삭제하고, 텔레그램 삭제하고 원 텔레그램을 받아서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쓰는데, 한글로 봤을 때 뭔 말인지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림 보고 그냥 그림 보고 눌러서 쓰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한글 버전이 정식으로 나왔대. 근데 아이폰은 안 나왔어. 아이폰은 아직 그 정식 버전이 안 나와가지고요,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만 한글 버전이 나왔으니까 다운받아 쓰시고, 그 다음에 애플은, iOS는 아직 그 정식 버전 아니고 한글 패치인데 이게 불안정하고, 혹시라도 이 한글 패치를 깔았다가 해킹의 위험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한글 패치 지우고, 그리고 그 텔레그램 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 버전 아닌데 한글로 바뀐 게 한글 패치야. 예. 한글 버전이 아닌데 한글로 나오는 게 한글 패치를 까는 거예요. 텔레그램 원 프로를 그 해석해주는 하나 더 씌우는 건데, 그 더 씌우는 한글 패치가 약간 불안정해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래더라, 텔레그램으로 컴퓨터로 나한테 이제 컴퓨터로 텔레그램을 깔고 컴퓨터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자는 거야. 내 컴퓨터는 쟤네가 실시간으로 봐. 내 컴퓨터는 쟤네가 실시간으로 봐서
내가 메일을 열어볼 때, 이럴 때 막 내가 중요한 어떤 누굴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메일을 하잖아. 그러면 카메라, 이 모니터가 작동을 안 해. 내 마우스가 안 먹어. 왜냐하면 이제 원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그 컴퓨터로 무슨 개인, 뭐라 그러나, 무슨 동거래, 인터넷 배킹 이런 거 절대로 안 해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니까? 예. 지금 텔레그램 다운로드가 1000만? 진짜요? 벌써? 원래 그거 지난주에 70만 아니었어? 텔레그램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70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0만. 그 100만은 우리나라 사람. 100만, 150만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150만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텔레그램 전체 다운로드 수는 1000만일 수 있지.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는 150만 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을 전체 다운받은 게 1000만이고, 그 중에 우리나라가 150만이란 얘기지. 예.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지? 망부님,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수가 1000만 명이라고 떠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오는 다운로드 수는 뭐냐면,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받은 사람 숫자야. 안드로이드에서 전 세계에서 다운받은 숫자.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운받은 숫자가 1000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그 중에 150만. 오케이? 예. 아직 5천만은 아닐 거예요. 예. 5천만은 아닌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다운로드 많이 받은 게 카카오톡이었어. 카카오톡이 우리나라만 3,800만이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전 세계 SNS에서 제일 다운로드 많이 받은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왜냐 우리나라가 3,800만이니까 카카오톡이 한 5천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이 텔레그램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이야기. 예. 우리나라 인구가 4,900만인데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4천만이야.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4천만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카카오톡을 안 쓴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되게 내밀한 개인 간의 대화들을 많이 나눈 거야. 특히 뭐 이렇게 바람핀 사람들, 당신들 그거 다 털렸어. 그 당신들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 그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 조심들 하셔야 돼요. 예. 라인이 아마 그 중국 거죠. 라인이 중국 건데 그게 그러니까 중국인이 많이 다운받아갖고 메신저 되게 높았다며. 되게 높았다며. 근데 이제 라인은 말고 네이버 밴드가 털린 거고. 바람핀 사람 라인이 일본. 근데 중국인들이 더 많이 쓴다 그러지 않았어? 라인이 이제 밴드가 네이버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 일본에서 만든 거라는데, 예, 아마 네이버에서도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하여튼 뭐, 카카오톡이 하여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메신저였는데, 그게 이제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뒤로 카카오톡 뉴스가 나온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메시지 양이요. 10분의 1인가? 로 줄어들었대. 카카오톡으로 예, 네이버 재팬.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던 사람들이 그러면 네이버 재팬 서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우리나라 거잖아. 우리나라 토종. 그 네이버 라인도 그럼 라인도 걱정되는 거네. 라인도 털릴 수 있겠구만. 네이버가 우리나라 회사니까 네이버 재팬이 그리고 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국민의 개인 인권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에서 만든 SNS 이런 거 쓰면 다 털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터넷 주소를 많이 보내시는데 저 그거 클릭 못 해요. 특히 무슨 다음 아고라 이런 데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막 보내셔요. 근데 그런 거 일단 믿지 마. 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 내가 안내할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다음이나 무슨 카페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막 글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글들이 있으면 그 글을 가지고 반드시 뉴스로 가서 검색을 하세요. 뉴스에 가서 통합 검색하지 말고 뉴스 검색을 해. 구글 뉴스나 네이버 뉴스나 뉴스 검색을 해서 해당 단어를 넣어놓고 검색을 해봐. 그래서 만약에 해당 뉴스가 없다, 아니면 뜬 뉴스가 무슨 뭐 조중동이나 뭐 데일리 시리즈다, 그러면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다음에서 돌고 있는 무슨 잠수함 얘기를 나한테 막 보내. 근데 나는 그거 안 본다고. 그리고 그런 거 나한테 보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런 자료를 보내. 근데 나는 그거를 여러분이 검토해서 보낸 줄 알고 내가 언급했어. 바로 나 잡혀 들어가. 허위사실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막 그런 카페나 이런 데에서 돌아가는 거를 그냥 나한테 막 보내시면 안 돼요. 그 내용에는요, 일부러 여러분을 낚으려는 것들 많아요. 예. 일부러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막 전달하거나 이러잖아. 그거 걔네들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니까? 나중에 그 건으로 잡아 넣으려고 일부러 지네가 허위사실 만들어 올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을 여러분이 돌리는 거를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처벌하는 거야. 맨 처음에 올린 새끼는 처벌 안 받는다니까? 그게 일부러 적이니까.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낚싯밥 던진 거라서 맨 처음에 올린 새끼는 처벌 안 받아요. 전파한 사람이 처벌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꼭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다? 어떤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거나 카톡으로 글이 올라오면 해당 단어를 뉴스로 검색하는 거야. 네이버 뉴스나 구글 뉴스에 가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정확도로 검색하면 안 돼. 정확도는 기계로 다 조작해 놓은 거야. 그냥 최신순으로 해, 최신순. 최신순으로 해서 뉴스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 내용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뉴스로 나온 내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돌리면 안 돼.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린 건지 몰라도 여러분이 보낸 걸 믿고 그걸 누가 게시판이야 이런 데 글 쓰면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 거야. 뉴스로 나온 것만 검색해서 올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텔레그램을 하니까 텔레그램으로 막 옛날에 하던 버릇대로, 습관대로 막 저한테 미확인 정보들, 망부님 이거 참고해주세요 이러면서 보내시는데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확인 정보 저한테 막 보내시면 안 돼요. 카카오톡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미확인 정보들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법 요구안, 그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잖아. 뉴스에서는 정확하게 다뤄줬는데 주로 블로그 글 이런 게 허위사실이 많아요. 블로그에서 허위사실을 많이 올려. 그러니까 그럼 블로그는 전부 다 허위사실이냐? 아니에요. 블로그들도 보면 블로그 중에 뉴스를 쭉 모아놓은 데가 있어. 해당 상황에 대해서 뉴스를 쭉 모아놓은 블로그들은 믿을만해요. 여러분이 블로그를 구분하는 것도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 해놓은 블로그는 아예 안 가는 게 좋아. 가령 망치부인님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블로그를 자꾸 들어가는 거,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나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나쁜 사이트 거긴 안 들어가야 돼. 나쁜 블로그도 그냥 홈페이지나 사이트에다가 신고만 하고, 이거 불량 허위사실 유포됐다, 그래서 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뉴스 딱 링크해갖고 신고해버리고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좋은 블로그를 찾아야 되는데, 좋은 블로그는 뭐냐 하면 뉴스를 쭉 링크해 놓은 곳.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뉴스를 쭉 모아놓은 블로그들은 믿을만한 블로그. 근데 뉴스가 없이 그냥 자기의 주장만 쭉 쓴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야 돼요. 카톡이나 밴드나 라인이나 텔레그램이나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상한 미확인 자료를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 특히 옛날에 왜 내가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이 죽였다설 퍼뜨릴 때 걔네들이 주로 아고라하고 그다음에 한겨레 한토마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이용했어. 그래갖고 퍼뜨린 거야. 그런데 그 글들의 출처가 있는지를 봐야 돼. 원출처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이 믿을 만한 원출처는 어디냐? 뉴스 중에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얘네들을 내가 믿을 만한 근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6개 언론사가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바로 문 닫게 해요. 조중동은 날마다 거짓말해도 건드리지 않는 정부가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잖아. 그럼 바로 경고 때리고 그게 뉴스에 막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자체 검열을 해. 이 6개는 스스로 자체 검열을 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내가 신뢰도 50% 이상이라고 보는 거야.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바로 정정보도를 하거나 그래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 언론사예요. 그래서 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정도는 여러분이 50% 이상 믿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시사인, 미디어 오늘, 한겨레 21, 주간경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도 허위사실 유포하면 바로 제재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검열한다고. 자체 검열하니까 출처가 그 정도면 믿을만하고 뉴스타파, 뉴스K, 고발뉴스, 팩트TV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뉴스타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겠죠. 그 다음에 뭐 고발뉴스도 마찬가지고 뉴스K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발뉴스, 뉴스K, 뭐 이 팩트TV 이런 것들도 출처를 분명히 하면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글을 쓰면요 처벌받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텔레그램으로 막 분노해가지고 나한테 글을 보냈어. 죄 없는 주부가 벌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부가 인터넷에 박근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은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박근혜가 누구누구랑 같이 애를 낳았다. 그 애가 은모다. 이런 글을 다음 아고라에다 올렸다는 거야. 이 주부는 죄 없는 주부일까요? 죄 있는 주부예요. 왜냐?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뭐 최모 씨, 은모 씨 이런 이야기를 기사화한 사람이 없잖아. 그거 허위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뉴스를 검색해서 가지고 가면 돼. 뉴스를 쫙 다운받아가지고 블로그 글은 안 돼. 뉴스로 나온 글만 가지고 가서 난 이거 보고 했다. 그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은요. 그러니까 뉴스로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글 쓰면 안 된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쓰냐고요. 자, 다시 한번 그 글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예.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요게 이제 매일매일 기사 나오는 데고, 그 다음에 시사인 주간지고, 미디어 오늘, 이것도 이제 주간 미디어 오늘이에요, 원래. 그리고 한겨레 20일, 주간경향. 예. 요 10개.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잠수함 이야기, 세월호와 잠수함 이야기, 여러분 세월호하고 잠수함 이야기 다룬 뉴스 봤어요? 세월호가 잠수함에 부딪혔다. 그렇게 얘기한 뉴스 봤어요? 없어요. 어떤 뉴스도 없어. 왜? 왜 그 뉴스들이 잠수함 부딪혔다는 얘기 안 다루겠어? 그거 다뤘다 걸리기 때문이에요. 입증이 불가능한 얘기야. 증거가 불분명해. 예. 그래서 그 잠수함 얘기 자꾸만 올리는 사람들 그거 낚시야, 낚시. 그러니까 그 낚시 뉴스를 검색해 봐서 없으면 그건 정말 쓰레기다. 아, 요거는 국가 댓글원에서 나를 낚으려고 뿌린 쓰레기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입증 불가한 얘기는요. 언급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한겨레하고 경향 중에서요. 경향은 되게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워서 한겨레 신문이 그러니까 제일 읽기 쉬운 게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되게 이게 풀어서 잘 써놨는데 근데 단점은 길어. 오마이뉴스가 제일 한 사건을 길게 다루고 그 다음에 한겨레도 이렇게 풀어서 쓰긴 하는데 경향보다는 풀어서 썼지만 오마이보단 짧다. 그 다음에 경향신문은 제일 짧은 대신에 말이 어려워.
되게 그래서 좀 전문가용이야. 경향신문이. 근데 내용은 다 신뢰할 만한 거예요.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야.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10가지도요. 나는 100% 안 믿어요. 예. 100% 믿지 않고 이 10가지 언론의 신뢰도를 나는 70에서 80으로 봐. 왜냐? 뭐 또 100% 믿을 수는 없어. 나는 나 자신도 100% 안 믿어요. 나는 100% 안 믿고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만 내 자신은 내가 100%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언론도요. 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 이런 데도 어떻게 하냐면 낚아. 제보를 해. 그럴싸하게. 그래서 그 제보를 믿고 방송했다가는 뉴스했다가는 그대로 걸려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오마이에서 그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천안함에서 발견된 어뢰 추진체에 어떤 무슨 미생물이 발견됐다. 미생물인가 뭔가 풀라 머시기가 발견이 됐다라면서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룬 거야. 근데 이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따개비였나? 동해바다에만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냐면요. 그 전문가들이 말을 바꿨어요. 두 사람의 전문가가 말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오마이뉴스가 바로 그 다음에 사과성명 냈어요. 사과성명을 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뭘 제보를 해놓고 이게 말이 바꿔지면 나중에 이게 언론사가 타격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오마이 같은 경우는 바로 잡죠. 바로 정정보도하고. 조중동처럼 그냥 뭉개는 게 아니라 오마이 같은 경우에 바로 정정보도를 했어. 미확인 사실이라서 미안하다 사과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망치부인 방송을 여러분이 정말 지키고 싶다면 지켜줘야 됐다. 카카오팀 공식 사과 아니랬다. 외양간 프로젝트 진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이미 늦었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국정감사 이야기로 갑시다. 잠깐 국정감사 이야기 가기 전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 본질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공포다. 영장 없으면 괜찮아만 외치는 언론. 사생활 감시, 국민은 떨릴 수밖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18일 검찰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유관기관 회의에 카카오톡 관계자가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5일 사적인 공간에 상시 모니터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게 뻥이었죠.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때다. 검찰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 메시지 40여일 분량을 가져갔다.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노조 간부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민주노총 간부들의 카톡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카톡, 네이버 밴드 전부 다 그냥 정부에서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당시 민주노총 간부들의 카톡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톡 안에 다른 사람들 대화 내용까지 모두 수사당국에 흘러 들어갔다.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동창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 이런 게 다 올라갔대잖아. 다음 카카오는 정당한 요청은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법원이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이 왔을 때 이를 허가한 비율이 크게 늘었다. 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통신감청도 크게 늘었다.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는 2012년에 125건이었는데 2013년에 16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올해 6월 말까지 93건에 달한다. 6월 말까지 93건이면 이게 180건으로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국정감사 4대 기조를 발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내걸었다. 새정치연합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국민의 개인적인 통신 비밀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있다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요. 헌법이 무슨 법이냐? 헌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냐? 기본권을 보장해 놓은 법이라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놓은 법.
그러면 이 국민의 기본권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이 기본권이라는 거에. 근데 거기에 보면 헌법이 사생활을 보호해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그 나라 국민의 사생활을 정부가 보호해 주느냐는 거야. 인정해 주느냐. 그래서 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중범죄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사생활을 지 멋대로 들여다보면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야. 옛날에 이명박 때 연평도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뭔 일이 벌어졌냐. 이명박이 국민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민간 사찰을 했다. 그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모든 AP통신 이런 데에서 전 세계에 돌린 거야. 이명박이 이제 물러나게 생겼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사찰을 하면 그거는 정권이 물러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정부 권력기구가 몰래 훔쳐갔다. 그러면 이거는 정권이 물러날 일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권이 물러날 일이고 한마디로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야.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명박이 민간 사찰했다고 탄핵될 거라고 예측했어.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그런 걸 몰랐어. 그때 몰랐죠. 민간 사찰이 막 뉴스에 나올 때 여러분 잘 몰랐죠. 그게 왜 중요한지 몰랐죠. 민간 사찰이 왜 범죄냐 하면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야. 이 헌법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헌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부 권력기구는요,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민간사찰 문제가 터지니까 그 민간사찰 문제를 뭘로 덮었어? 연평도 사건 터뜨려가지고 덮은 거 아니야. 좌우지간 그 당시에 그 민간사찰을 내부 고발한 사람이 누구니? 장진수라는 주무관이 그 당시에 민간사찰 지시를 받았고 민간사찰 증거를 삭제했다. 그 증언을 한 거 아니야. 양심선언.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점원 취직도 못하게 해버렸어. 이 권력자들이 점원도 어디 가서 취직을 못하게 굶어 죽게 만든 거야. 그 장진수란 사람을. 이 장진수란 사람을 권은희 의원이 입법보조원으로 취업시켜버렸어요. 아유, 권은희 잘했어. 권은희도 내부고발자잖아. 권은희 의원도 내부고발자이기 때문에 그 권은희 의원이 장진수 주무관을 챙긴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이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청와대 일도 해봤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보좌관도 될 수 있겠죠. 좌우지간. 그래서 이 민간 사찰이라는 게 다른 진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물러날 만한 사건인 거야. 이번 카카오톡 3,000명의 내용을 검찰이 봤다. 이거 책임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 물러나고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대통령, 총리도 탄핵당한 사건이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에서 죄 없는 3,000명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봤다. 이게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최고 권력자가 물러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탄핵 사유야. 이건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매우 중대 범죄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 가르칠 때도 사생활 보호를 뭘로 가르치냐 하면 사유재산 보호만 집중을 해. 우리나라 사회교과서가 사유재산 보호만 되게 집중을 해서 가르쳐요. 남의 거 훔치지 마라. 누구를 위한 논리냐 하면 부자를 위한 논리야. 가진 자를 위한 논리로 사유재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다. 그거를 가르쳐. 사유재산 보호는 그거는 형사법으로 다루는 거고요. 사유재산보다 중요한 게 사생활이야. 개인의 사적인 영역, 특히 여기서 이 사생활이란 개념은 뭐하고 통하느냐 하면 사상의 자유하고 통하는 개념이에요.
사상의 자유. 그 사상의 자유라는 게 뭐냐면 나의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인권의식인 거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주는 이유가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인권의 가장 핵심이 사상의 자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이고 사상인데 감히 어떻게 3,000명의 죄 없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여다보고 그게 왜 문제냐고 되묻고 있는 무식한 새끼들. 사생활의 보호,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요, 내가 처벌받은 그 법 있잖아. 사실적시 후보비방죄. 그게 주로 이게 사생활을 만약에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가 옛날에 바람 폈대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 후보의 부인이 뭐 무슨 잘못을 했대요 라든가 공개적이지 않은 공식적이지 않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언급을 하면 후보자가 그러니까 A 후보에 대해서 B 후보자가 A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의 사생활을 공개하면 그때 처벌했던 법이 후보자 비방죄야. 근데 나는 후보자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선거운동 과정의 문제, 공적인 활동에 관한 문제, 기사로 언급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법이었어, 그게. 나한테. 두 번째로, 나의 방송은 인터넷 SNS 방송이고, 인터넷 SNS 방송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어요. 설사 그게 내가 뭐 누구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SNS상의 선거운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모든 법조인들이 처벌할 수 없다 그랬다니까. 근데 나를 처벌했다고.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게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사법부가 미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법을 법대로 유지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특히 나는 지네들 말대로 언론인이야. 그러면 언론인은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후보의 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를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할 의무가 있어. 언론에. 그러니 내가 거기다 이미 보도된 내용을 방송한 걸 가지고 나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었어요. 근데 처벌했다고. 그걸 처벌했다고. 캔디고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 캔디고는 뭐 개인의 사생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외국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범죄자 인도 조건에도 해당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좌우지간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처벌할 수 없는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대한민국 대법원도 인정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법원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개헌에서 대법원을 판사들이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 지금처럼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승진하고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임명하고 입법부에서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사들을 구성하니까 이것들이 박근혜 눈치만 보고 앉아있어서 적용할 수 없는 법 적용으로 처벌을 확정짓는 미친 집단이 아니야. 이러면 이건 대법원이 이미 대법원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이 카카오톡에서 이 노동당 정진우의 지인 3,000명의 카톡을 들여다봤다. 카톡을 다 제공했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 제공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 대통령 탄핵 사유예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거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당할 문제야. 박근혜가 그게 문제가 뭐냐잖아. 자기에 대한 모독이 도가 지나쳤다고 그러니까 검찰총에서 특수 전담반 만들고 대책회의에다가 걸린 거 아니야 이번 사건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방송하는 이유야. 우리 국민들이 고등학교 법과사회에 나온 정도만 알아도 정치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알아도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 방송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망치 부인이 이 방송을 해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나는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어. 내가 물론 출마할 마음 한 번 있어. 대구나 경상도 쪽에 가가지고 출마를 해서 그 방송 차량으로 15일 동안 내리 떠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건 해보고 싶어.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경상도 가서 그렇게 떠들면 내가 당선되겠니?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 가서 계속 방송을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적어도 이 대구 사람들이 진실을 접할 수 있지 않겠냐고.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을 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망치 부인이 이 아프리카 방송하는 게 국민에게는 4,800만 배, 4,900만 배 도움된다고 봐요. 사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면 쓸데없는 공식 일정이 많아서 방송 못해. 이 방송이 사실 여러분 이거 방송 듣고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신 분 손 들어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이 뉴스의 본질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 알게 됐다. 이렇게 많잖아요. 내가 방송 안 했으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중학교 정도의 학력만 가지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방송을 하는 목적이 그거야.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게 하는 거, 그게 나한텐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게 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법을 잘 만들 거 아니야.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20명의 국회의원들 돌대가리 새끼들 막 이거 서명해달라고 그러고 다니는 것보다 국민들의 수준을 똑바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일일이 20명 설득할 필요 없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법을 만들 거 아니야. 그게 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거면 국회로 가라. 내가 볼 때 이것들이 날 국회로 보내서 방송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 안 가. 물론 국회로 안 가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지. 내가 신문에 나올 수 있잖아.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상임위 도중 동료 의원 눈동자에 볼펜 꽂아. 혹은 그 본회의 도중 누드 검색하는 선배 의원 손가락 잘러. 이런 걸로 기사에 나오면 곤란하잖아.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국회로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갈 마음도 없고 대통령도 할 마음 없어. 물론 선거운동은 할 거야. 선거운동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전국을 떠돌면서 공식적으로 방송 차량. 와, 난 정말 내가 여러분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 6억만 모으면 5억은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 거야. 출마하는 자금으로 내. 그 다음에 1억 원으로 방송차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1억 원으로 전국을 돌면서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마음껏 방송하는 거야. 왜냐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방송 차량이 자유거든. 아무데나 세워놓고 방송해도 불법이 아니야. 난 6억을 모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 중이야. 공식적으로 그 방송 차량으로 몇 메가짜리, 그러니까 몇 킬로와트짜리 5킬로인가 10킬로인가 돼요. 논이나 그 들판에다가도 떠들 수 있어. 선거 때는. 그런 차량 1억 원 주고 만들어가지고, 와, 쫙 돌리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방송 차량으로 방송하고 다니고, 그런 면에서 후보 등록을 해볼까도 생각 중에 있어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주로 경상도, 절대 당선될 수 없는 경상도라든가 절대 당선될 수 없는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거 나가서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국민들한테 여러분 헌법이 당신들의 권리를 이만큼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게 내 목표야. 난 내 삶의 목표는 방송이야. 여러분 어제 제가 해드린 얘기 들으셨죠? 배 타고 여행 가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이 배표를 끄는 거야. 근데 배표를 타느라고 남은 돈이 없었어. 마른 빵 7덩이를 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그 한 달 동안에 배 타고 여행을 가는데 매일 밤 승객들은 그 갑판 위에 모여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는데 이 사람은 배 바닥에 가서 마른 빵을 뜯어먹으면서 보름을 버티다가 오일은 굶고
20일째 되는 날 선원에게 저 승객들이 버린 음식이라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승객이 왜 당신은 올라와서 식사를 안 하느냐. 나는 그 음식을 살 돈이 없다. 그러자 그 선원이 뭐라 했다고. 당신이 산 뱃값에는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걸 모르고 배 바닥에서 마른 빵을 뜯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엄청나게 훌륭한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가진 국민들이 자기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대통령의 노비처럼 살아가. 대통령의 무슨 강아지처럼 헥헥거리고 대통령의 강아지처럼 엎드려가지고 재롱 피우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먹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문서가 있는데 자기가 집문서가 가진 줄 모르고 누가 도둑이 와서 나가라! 그러면 등신같이 쫓겨나서 이사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당신이야. 그 집 주인은 당신이라니까? 왜 권리를 가지고도 그 권리를 못 알아봐? 그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망치 부인이 방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 사상이 뭔지, 이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게 왜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인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다음 카카오는 지네들이 정보회의까지 들어가니까 좋았겠지, 으쓱했겠지. 네이버도 못 가는데 우리는 간다? 미친 것들인 거야. 자, 한 국민의 개인적인 통신 비밀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있다는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쯤 되자 텔레그램 열풍이 불고 있다. 6일 SBS에 따르면 텔레그램 이용자, 한글 버전 이용자가 500명에서 일주일 만에 600배 증가했다. SBS는 텔레그램 앱을 영어와 한글 버전 동시에 다운로드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이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깔아 사용해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텔레그램으로의 2주 바람은 박근혜 자녀 임기 3년 안에 메신저 털릴 조짐이 너무 명확하니 어쩔 수 없는 듯이라고 말했고, 텔레그램 최고의 공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풍자한 트위터리안도 있다. 내 사생활이 남에게 보여진다니 카카오톡 더는 못 쓰겠다는 이용자들도 많다. 그러자 일부 언론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일종의 괴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랄한다. 6일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코너에서 이 문제를 다룬 MBC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는 엄벌할 뿐 혐의가 없는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은 결코 없다는 경찰의 해명을 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야! 죄 없는 3,000명의 사찰을 한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개소리야! MBC는 아울러 영장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는 건 불가능한데 망명이란 표현으로 사이버상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왔다며, 전문가들은 외국계 SNS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며 인증되지 않은 한글 버전은 오히려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해킹에 취약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많이 깨져. 동아일보도 6일자 14면 카카오톡 검열 공포, 오해와 진실이란 부제의 기사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근데 영장 발부가 니네 껌 씹는 거잖아. 주머니에 껌 빼먹듯이 영장 씩씩 받으면서 범죄 연관 압수영장 있어야 가능. 그래서 너네가 3,000명의 저기 초등학교 동창들 대화 들여다봤다며. 뻥까지 말자 우리. 응? 이들 언론은 영장 없인 괜찮아란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 범죄 사실 입증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수사당국의 편의주의가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들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자신에 대한 모독 운운하며 명예훼손에 대응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와 검찰의 전에 없는 신속한 대응이 사이버 망명을 부추겼다는 문제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중앙일보의 기고한 칼럼 말의 자유를 허하라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소통은 단순한 통신의 의미를 넘어 일상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며 국가기관이 어떤 이유에서든 들여다본다는 것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국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유치한 루머에 대한 대통령의 노여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절대 존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의 눈치를 보며 글을 쓰거나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마다 검찰이나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음 카카오 감청 147건, 압수수색 3,800여 건,